안녕하십니까. 정시파이터 강사 추민호입니다. 일단 육모가 끝났습니다. 육모 끝났고요. 오늘은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6월 모의고사를 제가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육모로 어떤 게 결정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모라고 하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가지고 뭐가 결정이 나고 대학에 어떤 영향이 생기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다만 여기에 점수를 잘 봤다고 해서 방심해질 필요 당연히 없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오늘 요번에 못 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올해 육모는 문안을 넘어서서 쉽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일단 등급컷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뭐 94, 5의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면 쉽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작년 6월과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게 평가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더 본인들이 이제 문제를 내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6월에도 결국은 쉽게 나왔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9월이 어렵게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수능이 굉장히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에서 쉽게 내고 9월에서 한번 조절해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능을 굉장히 변별력 있게 내는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육모 자체는 굉장히 쉬운 기조를 따라왔지만,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만 이 문제가 쉬울 뿐인 거지 얘네가 내고 싶어하는 출제 기조는 굉장히 명확했고 본인들이 평가온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나온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또는 우리가 못 알아봤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자, 간단하게 오늘 나왔던 이 지문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고 싶었던 포인트가 뭔지, 검증하고 싶었던 이 포인트가 뭔지를 조금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못 알아본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분석하세요. 요거는 분명 9월과 수능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독서 지문을 보게 되면 일단 노비 지문이 나왔어요. 노비 인식과 민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나 지문, 즉 복합 지문 형태로 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복합 지문이 뭐로 나왔었냐면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그 둘 간의 관계성을 뭐로 띄게 했느냐, 담보라는 개념을 던져놓고 그 개념을 활용한 다른 영역의 사례인 보증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나 지문의 관계성이 개념과 사례에 조금 더 놓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해 육모는 지금 뭘 썼느냐, 이 둘을 지금 완벽하게 비교로 뒀습니다. 즉 결국은 노비나 민권이라고 하는 하층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통적인 소재로 놓으면서 가의 소재는 과연 이 인권을 어떻게 봤다와 그 다음에 나지문의 인물들은 이걸 어떻게 봤다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익으로 등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지문에 등장했던 게 유길준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소재가 존재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 저번 주에 굿데이 모의고사, 저희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풀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지했을 수도 있는데, 자,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거였냐면 이 가지문과 나지문의 비교를 놓을 때 이 가지문과 나지문의 비교되는 견해들이요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에서 다름을 유지합니다. 즉 명확하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또 너무 대조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애매한 비교 차이를 굉장히 두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비극론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정화라고 하는 단어와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비교라고 하니 다름을 인정해야 됐던 것처럼 여기 또한 그렇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와 그 다음에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노비나 민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같지 않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포인트들을, 이 애매한 포인트들을 사용하게끔 하면서 문제를 쭉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이제 보기형 문제의 답선지였던 5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제 앞선지 같은 경우는 가지문의 내용 일치를 명확하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뒷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형평운동인데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치시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애매한 차이 때문에 걔가 형평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그럼 얘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럼 얘는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 선지가 요 포인트를 가장 잘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복합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가와 나의 관계성이 요즘 비교가 자주 나온다. 근데 그 비교가 명확한 대조 포인트로 나오진 않는다. 약간의 애매한 선상을 타고 나온다라는 거, 요거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정보 비대칭이죠. 자, 내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독서 지문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복합 지문과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문 2개가 있을 때 단일 지문 하나는 비교라고 하는 논리성이 굉장히 잘 쓰였을 것이고 하나는 분석 또는 이제 사례라고 하는 재진술의 이제 어떤 구조가 많이 쓰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순서적으로는 원래 두 번째 분석이 나오는 게 맞는데 요번엔 비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비교 지문으로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나왔고 역시나 여기도 명확하게 비교 포인트가 쓰였습니다. 해서 맨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견해가 2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견해의 2가지 비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가 뭘로 제시가 됐었냐면 여기는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견해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재를 가하자, 즉 통제를 하자라고 이제 견해를 펼쳐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즘 평가원이나 또는 이제 다른 기타 문제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치환시킬 수 있게끔 근데 그때 그 치환시키는 소재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연결시키는 요 패턴 요거를 굉장히 잘 써먹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것도 역시나 가장 잘 활용했던 이제 문제가 보기형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기형 문제의 맨 마지막 선지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결국은 판단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맨 뒷선지에 B의 견해로 갔을 때 제재를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B로 갔을 때 다수 의견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 이제 그 다수 의견은 과연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게 치환이 되느냐라고 하면 기억이었죠. 제재를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법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던 맨 마지막에 진술이 옳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과정, 요 논리적 구조도만 거의 머릿속에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평이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라플라스식과 온의 이름이 어렵죠. 오네소르계수 요게 나왔던 건데 자 물론 이 3가지 지문 다 연계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만 근데 이제 연계율 자체 체감률 자체가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조를 썼냐라고 한다면 라플라스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네소르게라고 하는 요 공식 자체 오네소르게죠. 소르게라고 하는 요 공식 자체를 개념으로 던져 놓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서 얘네 둘을 다른 실생활 맥락에다가 사례처럼 재진술을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각 회포와 잉크젯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진술이 가능해야 했던 것 요거를 알아보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애들은 이제 어디서 많이 힘들어 했냐면 일단 여기가 설명되는 진술 방식 자체가 뭐였냐 여기가 이제 정량 관계였죠. 그러니까 즉 비례 반비례 관계를 조금 헷갈리게 진술을 하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막힌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비례 반비례가 어딘가 어떻게 쓰였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에 나중에 미시적으로 보고 오면 될 일인 거고 결국은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얘가 이렇게 다시 재진술되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알아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미시적인 정보가 눈에 보일 건데 이게 여기 안에서 먼저 갇혀버리면 쉽게 풀릴 수가 없는 뭐 그런 지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요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건데 아마 오답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독서는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육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 게 고전소설이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전소설이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이 나와줘서 사실 비연계 치고는 우리가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던 건 아니긴 했는데 현대소설 나룻배 이야기가 일단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산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계가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지만
사실 경향 자체는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에 평가원 기조를 아주 여실히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세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산문과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내고 싶은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 인물 간의 갈등을 굉장히 많이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화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근데 반대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또는 중심인물의 이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 작품이라서 보통 대화보다는 서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산문에서 그 기조를 똑같이 써서요. 결국은 삼바우라고 하는 중심인물이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심리가 변화해 가는지를 체크하는 것, 요거 하나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놓고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부터 약간 글이 잘 읽힐 만한 현대소설을 놨기 때문에 여기서 글이 잘 읽혀서 오답률이 괜찮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너무 잘 읽히다 보니 여기에 감상이라는 모드로 돌입이 돼서 시간을 조금 허비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잘 읽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빨리 요약적으로 읽고 툭툭 넘어가는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말고는 사실 그렇게 문제 자체에 난이도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비연계였다. 요거가 좀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복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복합으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기조가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현대시 두 개를 엮어놓는 거는 사실 그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만 다만 원래는 이 다지문의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고전수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대 수필로 조금 고정이 되나 약간 고착화가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성 자체가 현대 운문 시죠. 이렇게 곱하기 두 개를 먼저 놓은 다음에 그 뒤에 현대 수필을 놓음으로써 이런 구성을 이제 아마 앞으로 조금 고착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기조 자체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여기에 중심 재료가 똑같았다라는 거죠. 바로 나무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작품을 그나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우리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를 하면서 익숙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지문과 나에 있는 작품을 잘 연결시켜서 읽어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요거는 알아두세요, 여러분. 현대시를 연계를 낼 때는 높은 확률로 지난 기출, 조금 해가 많이 지난 기출에서 뽑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나무도 11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해서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로 이제 냈냐면 자, 교감 관찰이라고 하는 걸 활용했죠. 그러니까 대상을 하나 던져놓고 그 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화자의 스탠스를 알아내주세요. 사실 현대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보기 패턴이죠. 왜냐? 이제 요즘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절대 시대를 타고 있는 또는 어떤 아주 내용이 정해져 있는 주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어떤 대상에서 유발된 또는 얻어진 어떤 이미지나 감정을 추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홍길동전, 즉 고전소설이었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전소설이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로 등장을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 다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워낙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부분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눈여겨볼만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보기입니다. 일단 현대하고 고전하고 보기 자체가 좀 진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현대는 일단 조금 더 보기가 추상적으로 제공이 되려고 하고 고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용에 입각한 보기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의 해석의 난이도 차이 때문인 건데 지금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보기가 뭐로 제공이 됐었냐면 바로 프레임이 제공됐습니다. 바로 모티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건 속임수담이라고 하는 속임수 모티프를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 요거를 가지고 과연 이제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즉 이 보기의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임수담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 모티프를 얼마나 이 보기를 잘 정보를 이해를 했으며 거기에 맞게 이 속임수담이 아주 잘 녹여 들어간 부분이 어디였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 자체나 또는 내용일치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다음에 9월이나 수능을 본다면 요 부분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보기 속에 나왔던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 발언이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답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웠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전시가죠. 자, 고전시가 역시나 굉장히 이제 연계체감이 굉장히 잘 됐던 지문입니다. 바로 만전충별사라고 하는 작품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비연계 시도를 하나를 껴넣었죠. 김수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정보에서 우리가 연계를 한 번 더 느꼈을 겁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두 작품이 연계가 돼서 작품 자체의 이제 익숙도는 굉장히 좋았다. 뭔가 연계체감이 잘 됐다 였는데,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이슈적으로, 사실 뭐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례적으로 고려가요를 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연계가 됐던 작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시조나 가사 안에서만 이제 연계가 됐었는데, 또는 아니 사설 시조. 근데 지금 이렇게 고려가요가 등장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의 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9월과 수능에도 과연 시조 이전에 뭔가 작품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조금 더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행보에 조금 더 의문을 남기는 어떤 것 같고요. 사실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보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주관적 인식, 즉 이제 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똑같은 사물이더라도 작품별로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런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드린 거는 상당히 전형적이었고 최근 평가원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곡이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우리가 문학하고 독서 지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작 굉장히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엄매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작의 45번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엄매의 37번 같은 경우가 약간의 이제 난이도 조절 포인트로 작용이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지문에 대한 이제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육모는 말 그대로 예비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수험생들에게도 예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강사한테도 분명히 예비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원 출제자에게도 당연히 예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맛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그렇고요. 평가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내서 한번 반응을 한번 쓱 볼까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요걸 한번 요렇게 한번 방향을 예측해 볼까 라고 하는 던지는 것도 있을 거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시 원서 접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저나 또는 뭐 논술이나 여러 가지 입시 유형들을 고려를 할 때 이 육모 점수가 굉장히 많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구모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보는 거에다가 성적표가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구모 성적이 고려되기